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에이펙 기간 중에는 싸우지 말자,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받았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국힘 부동산 특위는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쟁을 지향하고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국회도 호응하는 세계 어느 검찰이 보안 수사 명목으로 수사를 직접 합니까? 수사관이 검사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무위원 되풀이기 그만하세요.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정청래 대표는 무정쟁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걸고 비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먼저 불을 떼시니까 2002년 월드컵 때라든지 88 올림픽 때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에이펙 기간에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민주당의 무정쟁 선언 제안에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 고통에 눈 감은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싸우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봐요. 뭐 요즘 워낙 정치권이 요즘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에 저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은 반복된 행태였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 외교안보 이슈가 터지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권은 정쟁 중지를 얘기했고 야권은 통상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된다 해서 반복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뭐 완전하게 정쟁을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국회가 좀 덜 시끄러웠으면 그 대통령이 에이펙에 지금 외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도 만나고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국감기간이라서 더더욱 싸우지 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는 민주당 당대표가 싸우지 말자고 했으니까 대변인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당명을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박수현 대변인 야당으로 수위를 낮춰서 설명은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인 거겠죠.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양식이 있는 분이고 그렇게 정말 무질서하게 이렇게 싸우는 걸 원치는 않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당 대표가 이제 어제 무정쟁을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도 많이 싸운 걸 본인이 아니까 다행이네. 제가 이 헌정 역사상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그 원인을 제공한 그런 당 대표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단골 손님이잖아요. 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내노라 하는 그 싸움꾼들. 최빈희 가방위 위원장도 거기에 또 빠지면 서운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 경주 에이펙 같은 경우는 이미 분위기를 갖다가 1년 전부터 띄워도 뭐한데 작년 12.3 비상계엄에 그런 또 오판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겨우 이제 6월달 또 조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4개월여 만에 이 국제적인 이 에이펙 행사 개최국 의장국으로서 이걸 잘 치러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 통합이나 또 여야 간의 정쟁이 협치 정국이 돼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야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동안 그냥 8대 계획이다 그냥 민주당 중심에 그냥 절대 입법 권력 가지고 헌정 역사상 이렇게 가격한 국회를 갖다 운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 정 대표가 이제 불과 이제 내일 이제 에이펙 열리니까 이틀 전에 싸우지 말자. 최소한 한 달 전에 제 이야기를 해야지.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 할 말은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 에이펙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예간에 볼상사나운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싸운 걸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이펙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도 초미의 관심인데요. 정치권의 해석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이기 때문에 연기도 할 수 있다. 조정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북측에서는 판문점 청소를 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월북에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2019년 판문점 회동 그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평양 순환공항으로 가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박충건, 북한을 잘 아는 여야 인사들의 예측이 전혀 다른데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회동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뭐 그 고급 정보와 관련된 거라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그 대다수 의견은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비관적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한국 측,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 자꾸 이것을 군불대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거로 생각해요. 더 어려워질 거다.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입장은 절대로 한국하고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 또는 정치권에서 자꾸 저거를 왈가왈부할수록 북측의 입장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만남이 성사되면 환영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북측의 어떤 그 소위 그 구미에 맞는 얘기를 했죠. 핵보유국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 자신은 여전히 만나고 싶고 좋은 친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지금 하면서 또 일정을 또 하루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현재로 와서는 북측이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입장은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왜냐하면 미국이 줄 게 없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뭐 트럼프가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후에 대북 적대적 정책을 해소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바로 전환될 수도 없고 또 북한의 핵 공식적으로 미국이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왈가왈부할수록 트럼프, 김정은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당연연도에 이렇게 실적을 만들어 가지고 평화상을 뭐 수상 대상자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전에 정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자신은 크게 이 원칙적으로 또 이 사람은 다자간 협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정치적 스타일을 가진 대통령이에요. 더군다나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 어떤 그런 뭐 정치 애교
뭐 이 부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에이펙의 어떤 그런 기대보다는 차라리 네. 거기에서 얼마 거리 되지 않는 북측의 김정은을 만나서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호전적인 그런 북한 체제의 김정은을 만나서 자기는 평화의 전도사가 되고 또 남북 화해 협력에 어떤 물꼬를 텄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에어포스 원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렇고 타고 오는 중에서도 핵 보유국의 지위는 분명히 아닙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이제 사실상 일종의 네.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해 주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약적인 사안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올 같은 경우는 뭐 대북 제재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단거를 갖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도 우리는 말 입을 닫고 그냥 참고 있을 뿐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 2019년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전 세계 언론이나 정보기관 다 제끼고 깜짝 해동이 예.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겨우 끼려고 엄청 그냥 애썼고, 참 그렇게 뭐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겨우 그냥 사진에 찍히는 정도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 간세 협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또 자신들은 중국과 시진핑과 이렇게 뭐 히트로 지금 현재 문제, 그리고 뭐 100% 관세 문제, 이걸 뭐 한 1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덮어놓고 자신들은 편하게 만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의 깜짝 퍼포먼스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신중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펙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두세 번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2019년에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 두 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해서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이찬진 금감원장. 어제는 증여하지 않고 집 한 채를 팔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21일과 어제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하지만 어제 증여세를 누가 낼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집을 딸에게 주지 않고 팔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집을 팔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고통스럽다는 걸까요? 정리세액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3,350만 원이더라고. 따님이 정리세액을 낼 겁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대신 내줄 겁니까?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한 채를 정리를 한다는 건 공간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고통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제가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같은 단지의 47평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위원장. 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에 산다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고통스럽다는 건데요. 아파트를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게 내놔서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소유의 아파트가 네. 22억의 매물로 나왔어요. 한 달 전 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전? 아마 18억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18억 원이에요. 한 달 만에 지금 4억이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중개인이 한 겁니다. 네. 일부러 안 팔리게 하려고 비싸게 내놔갖고 누가 안 사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4억, 일주일 만에 2억이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네,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논란과 금융위원장의 40억 원대 아파트 갭 투자 논란, 금융수장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다주택자인 이찬진 금감원장,
증여 대신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가족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데 47평 아파트거든요. 물론 뭐 좁게 느껴지고 넓게 느껴지고는 뭐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47평이 너무 비좁아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공감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처음부터 팔겠다고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걸 양도하겠다,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이 논란이 이어졌고요. 1라운드가. 이 2라운드는 47평형이면 상당히 넓은 집이죠. 보통 서민들이 20평대에서 34평,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평수가 한 34평형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해도 감지덕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이 좁고 넓은 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찬진 원장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서적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책을 놔둘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47평형도 좁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은 조금 국민들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분들이 계속 이제 공직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찬진 원장,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그냥 법조계의 변호사로서 오래 있다가 오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분이 그 부를 축적해오는 과정에서 뭐 불법이 있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법조인을 해서 큰 사건 수임해가지고 제가 알기엔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뭐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벌거나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사족을 붙여서 자꾸 이렇게 이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제가 공직자로서 주요 고위공직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법은 없었으나 좀 정무적인 감각이 좀 아쉬웠다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물론 47평 아파트 두 채면 94평이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면 뭐 비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 채를 내놓으면서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을 높게 내놨다. 이 부분도 어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갖다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장 앉아가지고 그것도 11호 부동산 대책에 그런 정책 이반자의 핵심 역할을 갖다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국민들의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많은 그 국민들도 이 서울에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오른 저 집값 때문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건지, 지방에 사는 것도 이게 죄인지 이렇게 한숨 짓고 한탄하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47평 서초구 우명동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는 실질적으로 창고처럼 썼는데 그걸 갖다 처분하니까 거기에 있던 물품 이런 것 때문에 기존 또 47평이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산다. 표현할 걸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고위공직자 22억짜리 그냥 47평 아파트를 갖다 창고로 쓰는 사람이 부동산 대책의 금융감독원 원장이었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금융 규제하는 부분에 대출 규제하고 은행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정책적 신뢰를 가지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좀 전에 홍영표 대표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냥 한 달 전에 그 아파트 처분하겠다 그랬고 처분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자식에게 정리하겠다. 그 정리하겠다도 국민 여론 따가우니까 팔겠다. 파는데 고통스럽다. 그런데 파는 것도 한 달 전 18억 가격을 자기는 22억.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원이 22억을 때리더라도 아냐. 이거 한 달 전에 18억이면 이걸 18억으로 팔아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짓기 위한 11호 부동산 대책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책의 이반자가 한 달 만에 4억 오르는 그런 자기 집 처분을 갖다 정상적인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난번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처럼 자신해서 이분도 굳이 돈 많고 그렇게 두 채 다 자기가 보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 금감원장 그 고액 또 연봉 받아가면서 그 자리 뭐하러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주지 말고
내일 당장 사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47층 아파트가 비좁아서 고통스럽다는 금감원장의 발언,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발언이었다.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 위원장이 오늘 SNS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 보시죠. 네, 오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암은 정복될 수 있다라는 시카구치 시몬 교수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 소감을 인용하면서 악의적 허위 정보를 암세포에 암을 치료하는 조절 T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 노무현 정신에 비유한 겁니다. 최근 자녀 축의금 관련한 비난 여론을 악의적인 허위 정보이자 암세포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비난하는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요. 네. 이게 소위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그런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어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썼어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주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계좌번호에 카드 번호를 찍어준다라든지 돌려주려고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걸 굳이 보좌진들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히 이 상임위원장의 권위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가 차실 것 같다. 네, 정치인들의 과도한 경조사비 논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박수현 의원은 본인은 축의금을 돌려줄 용기조차 없었다면서 최민희 의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돌려줬으면 된 거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아까 그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관련된 발언들 여러 사람의 발언이라는 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너 티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발언을 할 때 그 너티란 말은 우리가 좀 공감하는 발언이 아니라 너무 논리적이고 설명하는 발언이 도리어 논란을 자초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이 최민희 의원 논란을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데 좋은데 자꾸 주변에서 거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논란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저는 조용하게 저 문제도 사실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면 최민희 의원이 경조사비를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 고액에 대해서는 하면 도리어 미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그 돌려주기도 전에 논란이 되면서 이상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자꾸 이제 지금 그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또 보좌진에 대한 또 부적절한 일 업무 뭐 이런 걸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최민희 의원한테도 좋지 않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이거 부적절했다 이렇게 한번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자꾸 논란을 할수록 일단 국민들은 일반인들이 사실은 100만 원이나 가까운 그 축의금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 계시겠어요. 네. 도리어 그 일반 서민들은 요즘 결혼식장에서 10만 원 내기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밥값이 비싸니까 이거 10만 원 내는 게 적절할까 하면서 10만 원 내는 게 본인도 부담이고 또 그걸 내자니 식사비도 안 될 것 같고 하는 미안함 이게 같이 겹치면서 서로에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미안해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저렇게 일반 서민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정치권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도 딸 혼사를 치러보셨으니까요. 이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들 혼사를 이제 제가 현역일 때는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사를 치러봤습니다만은 참 집안에 이런 경사를 치르면서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최민희 위원장도 그동안 또 본인도 그냥 많은 애경사에 또 부조금 축의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십시일반 딸 결혼식 시키면서 이렇게 축의금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이에요.
또 최민희 위원의 신분 자체가 이제 그것도 집권당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수백 개의 피감기관과 또 많은 그런 방송 언론 또 미디어 이런 영역에 있는 그 많은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딸의 혼사를 치르더라도 이걸 갖다 국정감사 기간을 좀 피해 가지고 혼사 날을 잡는다든지 저걸 또 더군다나 국회 소통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국회 소통관이랑 그 결혼식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회 사무처 요원들 그 수천 명 되는 그 보좌진들 그분들 그래도 저렴하게 그 소통 공간 결혼식장 이용해라고 그걸 서비스하는 건데 거기다가 자신이 또 자제분 저렇게 어렵게 물론 이제 저걸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장을 잡았을 건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평상시 뭐 예간에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위원이면서 또 무리를 빚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감기관에 어떤 언론도 저걸 갖다가 그렇게 곱게 보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렇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축하한이나 또 축의금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런 안내도 없잖아요. 대려 계좌번호하고 카드번호 연계까지 이렇게 시켜가지고 정말 잘 안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건 축의금 내달라는 건데 그럼 왜 일본은 뭐 그렇게 돌려준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돌려줬는데 그럼 그것도 돌려주더라도 자신이 소위껏 그쪽에 내주신 분들께 마음은 받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왜 보좌진한테 분명히 사적 영역에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일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대표님 말처럼 자중하고 좀 성찰하면서 조용하게 지내야지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노무현 정신입니까? 예,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비판이 허위 정보이자 암세포이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 곽상원 의원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을 저격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예전에도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을 갖고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2라운드째 지금 두 분이 네.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그 논란이 빚어지는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그 뭐 넉넉하게 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무슨 부정하게 돈을 탐하거나 뭐 부패한 정치인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한 축에 속하는 편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의 부정부패 문제를 떠나서 국감기관에 저런 논란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더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단 제가 주의 깊지 못하게 못 살펴봤다 죄송하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엔 한 그때 바로 처음 논란됐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종식됐을 일이 자꾸 논란을 보태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쎄요 아마 지금 일부 언론이 너무 과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민이 됐을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앞으로 아마 최민희 의원이 그냥 상임위원장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랬다면 저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상임위원장이고 하니까 더 저런 논란에 중심에 쓴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겸손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또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더 안타깝습니다. 초기 수습이 좀 아쉬웠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미 중단이 됐지만 혹시라도 재판부가 변심을 하면 언제든 재개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법으로 불가능하게 막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5개는 각 재판부의 판단으로 멈춰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후 바로 이 장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확인하시죠.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통과된다면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갔는데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이론적으로 재판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내란 세력으로서의 음모가 숨어 있다.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찬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집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 위인설법의 거의 끝판왕인데. 네, 지금 대통령 재판은 중지가 돼 있고 또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대선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 발의돼서 닷새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그냥 지금 재판은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재판 중지법을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그 법원의 입장에서 한 그 증인으로 나온 분이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얘기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게 보류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해석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의 소추가 금지되는 거에선 재판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 각급 법원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판사별로 나오지 않게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 법제처장이 나와서 한 말처럼 정말 무죄가 확실하다면 차라리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 확정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12개 범죄 사실을 지금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신분이었습니다만은 12개 범죄 사실이 다 무죄라 그러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굳이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재판중지법 왜 만드냐 이거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에이펙 기간 전에 무정쟁을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적, 즉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이런 걸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 상법 개정하고 난 이후에 국민 여론 또 기업들 악화되니까 그때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배임죄를 갖다 없애겠다. 그 배임죄가 없어지면 그게 면소 법안이 되는 건데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배임죄에 해당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절대 입법 권력 민당 중심으로 그것도 에이펙 기간 전에 무정쟁하자면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정치 행위로 대러 정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예,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장에서 고릴라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린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포털 사이트 내에 다양한 고릴라 가운데 캐리커처 그림을 골라서 따라 그리는 유영하 의원. 연필을 이리저리 바꿔 잡으며 꽤나 신중하게 그리는데요.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꽤나 그럴싸하죠. 미술 전공인가 했더니 유 의원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누리꾼들은 국감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세금이 아깝다는 반응도 보였는데 왜 하필 고릴라를 그렸는지 묻는 질문에 유 의원은 아무 뜻 없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감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실 뭐 국감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문자 포착돼서 논란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됐었죠. 뭐 어떤 사람은 누드 사진 본 사람도 있고 또 게임하다 걸린 사람도 있고 부적절한 메시지 주고받다 걸린 사람도 있고 한데 저 그림 그리는 건 저도 첫 케이스입니다. 그 왜 그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국감장에서는 물론 내내 집중하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음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차라리 밖으로 잠깐 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렇게 그 회의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부적절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고릴라였을까요?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유영하 의원 그래도 대단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대 야소 전국에서 많은 핍박과 서름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고릴라식으로 그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한다. 무지막지해 보인다. 그래서 내가 고릴라 그렸다.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별 뜻 없이 그린 거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은 대려 순수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엉뚱한 짓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비난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국감 중에 고릴라를 정성스럽게 그린 유영아 의원의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연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